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피의자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나머지 용의자 2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이 됐고 용의자들은 같은 한국인 3명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제 저녁 국내에서 잡히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일단 이 남성 30일에 태국에 입국을 했던 34세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행방이 조금 묘연해진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일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태국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에서 이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때 이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태국 경찰에서 이 한국 대사관과 공조 수사 중이었는데 이 태국 경찰에서는 이 용의자로 한국인 남성 3명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출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 저녁 7시 49분경에 이 남성 한국의 전북 정읍의 주거지에서 체포가 되어서 경남경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붙잡힌 20대 피의자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예.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는 뭐 핸드폰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핸드폰을 좀 열어본다든지 아니면은 피의자가 지금 체포가 긴급 체포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구속영장을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이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이 혐의가 있다는 증명도 상당 부분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혐의 인정이 가능한지가 지금 경찰에서는 고심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 듭니다. 증거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잔혹한 범행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시신 검사한 결과 손가락이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고문을 당했거나 아니면 사후에 지문 채취를 좀 힘들게 만들어서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한다. 뭐 이런 의도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신 자체가 발견된 것이 이렇게 그 호수의 아랫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플라스틱 통과 시멘트와 함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알려진 사실이 손가락 부분이 훼손이 됐다는 부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고문을 하느라 이렇게 손가락이 훼손됐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지문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이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일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조금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경찰은 다른 공범 2명의 행방도 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태국 현지 매체는 이 공범이 각각 미얀마,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추적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태국 경찰과 공조의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는 이제 또 다른 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국가에도 공조 수사를 요청을 한다든지 적색 수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권이 지금 특정이 돼 있다면 이 여권 무효화를 통해서 이 여권이 없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그 외국 체류에 굉장히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주거지를 파악을 한다든지 체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붙잡히게 된다면 바로 한국으로 송환은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 이게 만약이라도 그 나라에서 또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다음에 송환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태국 내에서 살인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태국과 국내 그리고 또 그 타국 이 3국 중에서 어디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처벌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검토가 되는 죄명이 아무래도 살인죄 그리고 이제 사체 유기죄 이 2가지가 가장 주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 3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죄에 대한 그 판단이 형량 판단이 다르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 생전에 또 어떤 뭐 폭행이라든지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또 별도의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가 일단 특정이 된 다음에 그 처벌 수위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난 7일에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마약을 버려서 손해를 봤다. 만약에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이제 협박 전화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범행 동기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아직 너무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7일 오후 12시경에 이제 낮 12시경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피해 그렇죠. 남성의 어머니께서.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CCTV의 정황을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이 남성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이 살해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전화를 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단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소환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가 최 목사를 상대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출까요? 예,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2023년 11월 27일에 이 인터넷 신문 방송 매체인 서울의 소리가 한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최재형 목사가 2022년 9월 13일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방문을 하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대화 중에 이 최재형 목사가 어떠한 쇼핑백을 하나를 건네고 이것을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이 뭐 어떤 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쟁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여 정도가 지난 2023년 12월 이제 중순경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이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이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는 2024년 1월에는 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그리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 이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수사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주거침입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이 두 가지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차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만 주거가 아니라 사무실이라든지 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을 다 주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뭐 일방에게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온을 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거 침입이 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주거 침입으로 일단 한 가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면 이 최재형 목사가 들어갈 때 이제 뭐 가방 같은 것을 검색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들이 지금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그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뭐 촬영과 관련한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고발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 공무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죄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예, 이게 수사라는 것이 고발인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인을 조사를 해야 고발인이 왜 고발을 했는지 어떤 죄 위반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왜 죄 위반이라고 보는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이걸 수사기관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숙지를 하고 나서 아 이런 증거가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피고발인을 불러서 이런 증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이라도 허위의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증거와 뭐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략을 짜고 해야 돼서 고발인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 피고발인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주거 침입이랑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고발인이
5월 9일에 이미 한번 이제 진행이 됐었고 고발인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피고발인 조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뇌물수수 그리고 그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이 서울의 소리치기인데 서울의 소리치기 5월 9일에 당초에는 이제 출석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출석일을 5월 20일로 변경을 그렇죠. 했어요. 20일에.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고발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소리치기 5월 20일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면 피고발인 조사도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은 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가지 갈래로 갈려져 있는데 예. 주거 침입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 그 판례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도 이 공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것을 뭐 위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 한 가지 갈래가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예, 이게 청탁금지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조에 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초과 그리고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아무 이유 없이라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예. 공직자의 배우자는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서만 받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도 이 직무에 관련해서 받은 경우가 뇌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도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이 판례상의 직무 관련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알선 수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은 이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 앞으로 그러면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를 좀 전망을 짧게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이제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가 있었고 이게 각각 이제 그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예. 각각의 죄가 아예 형식이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뭐 위반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뇌물수수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가 법리가 더 복잡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정치적인 쟁점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히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고발인 조사 그리고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법리적인 어떠한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오늘 뭐 이제 기자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내가 뭐 주거 침입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 뇌물수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뭐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뭔가 이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는 있어서 거기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소식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 뒤 10개월 만에 이런 조사가 이뤄지게 된 건데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부분도 이제 사고 발생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 7월에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고 굉장히 많은 수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북 예천 같은 경우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이 경북 예천에 이 해병대에서 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던 중에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에 이 수색 작전을 진행하던 해병대 이제 일병이었던 최일병이 이제 지금 현재는 최상병으로 이제 그 진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일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당초 수사단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던 것은 8명이 이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혐의자로 보인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이첩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8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한번 되거든요. 재이첩이 되면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이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건으로는 이게 재이첩이 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수사 외압이 있었지는 않느냐 이에 대한 사건이 이제 2가지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지금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에게는 이제 지휘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본인 책임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임 전 사단장 이야기는 네.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이 부대가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7포병대의 대대장 그리고 포병여단장 그리고 1사단장 이렇게가 당장은 이제 직속 선관들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것인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1사단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수사단에서는 당초에 봤던 것으로 예, 보이는데 지금 이 임 사단장의 이야기는 본인은 이때 당시에 이 작전 통제권이 1사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직속 이제 직계에서 봤을 때는 이 육군 54사단장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업무상 과실치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뭐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뭐 작전을 지시하고 이런 데 있어서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것이 뭐 이런 작전을 할 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구명조끼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험하다면 그 작전을 지시를 조금 쉬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과실이 없었다고 지금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수사가 이뤄진 것이고 현재 수사가 이뤄질 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이제 참고인이라든지 피해자들이 수사가 이뤄진 다음에 지금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증거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 증거들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뭡니까? 뭐 녹취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 사단장과의 직접적인 녹취록은 아니지만 그 뭐 하부 지휘관들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예. 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기소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뭐 임 전 사단장이 첫 경찰 소환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공수처도 수사 중인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의 수사 전망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단장까지도 이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예. 이제 판결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셨던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라도 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이 사단장까지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8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될 때 빠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단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런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더 의혹이 짙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사가 또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